네, 반갑습니다. 저 이제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주로 사회복지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임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부산 마중물 오면 서서히 이제 얼굴들이 익어가는 게 좀 약간 이전보다는 좀 더 긴장이 좀 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속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민주주의가 과연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큰 주제 속에 성찰, 이상, 일상, 그리고 상상으로 연결되는 소주제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맨 처음 이제 유범상 교수님이 민주주의인가 선동인가 일종의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느냐. 이제 민주주의와 선동 사이의 구분이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쉽지가 않더라. 우리가 광화문의 그 차벽으로 갈라져 있는 두 집회 현장을 보면서 어느 의견이 맞는지 알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그 어떤 대화와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뒤에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가 뭔지 좀 공부하자. 이게 이제 오늘 내용,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원래 무엇을 추구하거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했었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그게 이 강에서는 최초라고 불릴 수 있는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뭐였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3강에서는 그게 근대적인 형태로 전환되는 계기가 근대 초기의 사회계약론이었단 말이죠.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여러분들 이제 홉스, 로크, 루스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민주주의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3강에서 좀 다룰 내용이고, 4강으로 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진짜 어떻게 할 건가, 혹은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2강하고 3강을 할 때 민주주의, 과거에 민주주의는 어떤 거였는지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자는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시험 보거나 평가받거나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너무 예전에 있는 이야기로만 여기지 말고 현재와 자꾸 연결시키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출발할 때 저희 여기 화이트보드를 잠깐 쓸 수 있죠? 네. 네. 이 책, 우리가 물론 절대 책을 읽어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잘 준수하시는 분은 안 읽어오셨을 거고, 근데 간혹 근데 말을 안 듣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한두 분 정도 또 읽었을 것 같기도 하고, 보면,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내용도 좀 짤막짤막하게 중간중간 이제 할 텐데,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창이 나와요, 창. 우리 창문 할 때, 창이 나오고, 혹은 거울 얘기가 나. 거울. 이 책은 거울이다. 뭐에 대한 거울이냐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저자도 그렇고, 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맞아? 라고 뭔가 성찰해 보려고 했을 때, 기준이나 바라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건 거울과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최초의 민주주의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제가 관계, 이걸 붙여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다른 마중물 특강 강의를 좀 자주 참석하셨던 분들은, 특히 유범상 교수님 거 뭐 우리 마중물 TV에서도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데 나는 뭐에 둘러싸여 있냐면 관계에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난 막 태어났을 때는 그 어떤 관계도 없지만 딱 태어나자마자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누군가의 관계가 시작되고, 감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가면서 가족,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친구들, 더 나아가서는 지역이나 내가 같이 어울리는 여러 그 집단들 속에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고 등등등등,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추상적인 관계까지 이해하는 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공동체의 내가 구성원이야. 한국 국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내가 일원이야까지도 이건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기보다는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관계 때문에 영향을 내가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 관계들이 자꾸 뭐 되냐면 반복되다 보면 패턴이 돼가지고 굳어지는데 그럼으로써 만들어지는 것들이 제도들이더라. 근데 이 제도가 한번 자리 잡으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규율하더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관계의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설명의 기본 틀인데 우리가 이거를 크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구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가. 그래서 인간이란 큰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우리가 자본주의 구조일 수도 있고 시장 경제의 경쟁적 구조일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내 바로 옆에 인접된 관계는 민주주의라는 구조가 만들어내는 관계 속에 내가 살고 있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바다에서 물속에 이렇게 살듯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민주주의가 지금 맞아? 혹은 민주주의가 뭐야? 라는 질문을 하기가 힘든 이유가 이 속에 들어가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 구조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 밖으로 나와야 돼. 밖으로 나와서 봐야 돼. 구조를 봐야 돼. 밖으로 나와야지만 그 구조가 보이거든요. 관계 속에만 계속 있으면 힘들고. 이거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인간다운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객관화하고 자아와 타를 구분하는 능력. 그렇게 이렇게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일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철학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철학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철학하기의 제일 원칙은 비판과 성찰. 근데 우리가 생각은 평소에 많이 하고 살아. 비판과 성찰도 생각하기의 일종인데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오늘 뭐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오늘 친구에 만나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도 되새김질하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이 철학학에서 말하는 비판과 성찰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게 참 익숙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비판과 성찰이 바로 이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면 야, 내가 어느새 이렇게 흰머리가 막 뒤에서부터 몰랐네? 이걸 알게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요. 이걸 이제 성찰하는 것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것을 나를 객관화해서 내가 내 밖으로 나가서 나를 보는 걸 나에 대해서 성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런 걸 비판과 성찰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런 일종의 거울이 필요한 거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밖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구조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거 민주주의 맞아? 라고 비판과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거울이 좀 필요하다. 기준이 될 만한 그런 거울 중에 하나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최초의 민주주의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기준은 이게 정답이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그래서 적당히 멀리 있는 거울이라고 표현했나? 그래요, 서문에. 아테네와 같이 최초의 민주주의는 적당히 멀리 있는 거울이다. 아주 멀어서 우리와 무관한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워서 이게 정답이야. 이런 민주주의도 아니고 적당히 우리가 이걸 보고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거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면, 물론 여러분들은 절대 책을 읽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목도 안 보셨겠지만, 최초의 민주주의 한 다음에 부제가 오래된 이상과 도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어 제목은 조금 달라요. 영어 제목이 최초의 민주주의까지는 똑같은데, 영어가 Challenge of an Ancient Idea예요. 그러니까, 챌린지는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이념.
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2000년이 넘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는 거야. 너네 그거 민주주의 맞아? 라고. 2000년도 더 된 이전에 살았던 누군가가, 예를 들면 페리클레스와 같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자가, 정치 지도자가, 야 너네 그거 민주주의라고? 야 터무니없네? 이런 식으로 도전해 오니까 우리가 한번 그거를 도전 한번 받아보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문제 제기. 이게 제가 막 끄적끄적 하다가 어디서 보고 적었는지 제가 적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오래된 메모예요. 민주주의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지만 지금 그것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아마 10년 전에도 저렇게 썼을 거고요. 20년 전에도 저렇게 썼을 거고 87년 즈음에서도 저렇게 썼을 거예요. 민주주의는 항상 참주제 혹은 과두제와 함께 다루어졌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바로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민주주의 맞아? 참주제에 가까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재 아니야? 그게 독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1인에 의한 독재만 독재가 아니고 가끔은 다수에 의한 독재도 독재일 수 있으니까, 혹은 과두제 아니야? 어떤 자본 권력이나 뭐 다른 류의 어떤 권력들이, 지식 권력들이 몇몇 지식과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 갔다면 그건 이런 과두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과두제 아니야? 그건 정말 위험한 건데, 그러면 위험에 처해 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인 겁니다. 이게 이제 출발하는,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서 출발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아감벤의 예외 상태라는 책이에요. 간단히 이제 한번 읽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 예외 상태란 법률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법률적 조치라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되며 어떤 법률적 형식도 가질 수 없는 것에 법률적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철학자들이 말을 좀 이따구로 해. 근데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린 경험을 했어요, 최근에. 법률의 이름인데 법률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적 조치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중단한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헌정을 중단한다. 누가? 주권자가. 혹은 위임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 슈미트라는 학자는 주권자가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경우를 주권자에 의한 결단이기 때문에 주권 독재. 만약에 위임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면 위임 독재, 이런 식으로 구분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 히틀러가 민주적 과정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쥐자마자 뭘 했겠어요? 긴급 조치를 합니다. 그게 십몇 년 동안 이어져요. 그래서 아감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예외 상태라는 게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도 상례화, 일상화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하면 코로나 때 생각해 봐도 돼요. 우리가 민주적이라고 불리기 좀 이상한 것들을 막 강제당하거나 억압되면서 살았던 시기가 있어요. 혹은 우리 2000년에 저기 미국에 테러가 벌어진 뒤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있었던 애국법 같은 거, 애국자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을 수 있어. 구금할 수 있어. 무기한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잡혀서 수감되는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국법의 특별법에 의해서 수감하는데, 기존에 있던 헌법 내에서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거기에 감금되는지, 간타나무 같은 이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고, 심지어 자기 나라에 감금하지 않고 저기 아래쪽에 다른 나라에 이제 감금까지 시키면서, 우리가 이게 아감벤이, 혹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호모 사케르라고, 벌거벗은 생명, 진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권리를 박탈당한 그런 존재들을 만드는 방식이 이런 예외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중단한다. 이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중단하고 나서 쭉 중단한 상태로 가는 거야.
통치 질서가 그런 어떤 위험성에 처해 있는 게 요즘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 지구적 내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주의는 얼핏 듣기에도 민주주의하고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현대 전체주의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예외 상태를 통해서 정치적 반대자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에 통합시킬 수 없는 모든 범죄 시민들, 뭐 이민자랄지 난민이랄지 혹은 장애인이나 혹은 성소수자나 혹은 기타 등등등등등등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체제에 통합시킬 수 없거나 통합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는 합법적 내전을 수립한 체제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 본질은 전체주의지만 형식적으로는 마치 민주주의 체제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더라. 예외 상태를 선언함으로써 일종의 긴급 사태를 선언하고 그에 맞춰서 계엄령이 됐던 긴급조치가 됐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되지 않더라도 한국은 꽤 오랫동안 예외 상태에서 살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속적인 경제 위기와 경제 성장 담론. 우린 끊임없이 지금 경제 위기고 끊임없이 경제를 성장시켜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좀 희생해야 돼. 이 예외적인 상태거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기 북에 계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 이걸로부터 끊임없이 안보 이슈나 아니면 우리 한국 국내에서도 정치적인 스펙트럼의 어떤 제한들, 빨갱이 아니야? 이런 것들 이제 예외 상태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쭉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서야 한국 사회가 마치 내전에 준하는 정도로 갈라진 거 아니야? 혹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가 맞아?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지만 꽤 오랫동안 그런 흐름이랄까? 맥락이라는 것은 만들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서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의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부자들은 세금 감면과 경제적 혜택을 얻어내기 위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그러니까 수당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사회복지 정치란 마치 수당의 정치인 것처럼 다 여겨지게 되는 그런 시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문장으로 보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 오직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바가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가 원래 뭐였는지 얘기해보자. 그래서 아까 윤상 선생님께서 이제 잘 발제하셨듯이 7가지가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이다 라고 저자가 말하는데요. 참주정으로부터 자유, 법에 따른 통치, 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론, 시민지혜, 교육, 자연적 평등, 조화, 그래서 7개를 언급합니다. 근데 7개가 너무 많아. 우리가 다 다루기가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 거. 첫 번째가 일단 핵심인 것 같아요.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 달리 말하면 이제 독재로부터의 자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참주정으로부터 자유인데 그리스 아테네 고대 사회에서 민주정이 들어설 때 이 아테네의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참주의 재등장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참주가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왕하고 참주는 좀 다릅니다. 왕은 혈통에 따른 소수 1인의 독재를 말한다면 지배를 통치를 말한다면 참주는 혈통은 아니에요. 군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연설을 엄청 잘하고 많은 대중들을 동원할 수 있는 선동할 수 있는 정치가일 수도 있어요. 연설가일 수도 있고 그런 참주가 다시 등장할까봐 그로부터 참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빼앗길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주주의 제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자유인데 중요한 것은 참주로부터의 자유는 시민들만 가지는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참주 자신의 자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유를 2개로 이야기해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소극적 자유는 뭐예요? 예를 들면 펜을 들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말로 그냥. 여러분들 하와이에 가실 수 있는 자유 있습니까? 네. 그건 소극적 자유예요, 적극적 자유예요? 소극적 자유예요. 내가 하와이를 간다고 했을 때 누가 막지 않아. 그게 소극적 자유예요. 근데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 자유는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 뭐뭐로부터의 자유고, 적극적 자유는 뭐뭐를 향한 자유고.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쭉 끌고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사회 경제적 권리까지도 연결되는 개념이고, 주로 자유주의자는 두 자유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소극적 자유가 중요하다. 예, 이 구분했던 이사야 벌린도 적극적 자유보다는 소극적 자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여기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에 그리스 아테네 사회에서 정치 분야에 있어서 소극적 자유는 참주로부터의 자유인 거고, 참주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태에 처하지 않을 자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로 가면 내가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자유, 두 가지의 자유를 다 추구했다. 당시에 아테네 시민들이. 근데 이런 류의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는 참주 자신의 자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참주가 된다는 것은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법이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교육시켰기 때문에 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 자기한테 저항해가지고 자기를 처단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런 참주는 친구도 없고 결과적으로 자유도 가지지 못하는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가 없는 사회인 거예요. 참주제는. 우리가 얼핏 들으면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는 독재자만 자유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근데 그 구조 속에서는 심지어 독재자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약간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여하튼 그런 게 있고 법에 따른 통치가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지혜와 교육이 결국 지식 없는 상태에서도 추론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가주의. 민주적으로 결정할 일이 있고 전문가에게 맡길 일이 있어.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기술적인 일이거나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이건 전문가가 해야 돼. 그것까지 그런가 보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통치 전반에 대한 것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에 설득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맡기죠. 대표를 선출해서.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어, 시민들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개가 필요해. 첫 번째, 시민 지혜가 필요해. 시민 지혜를 제가 아까 메모를 열심히 이쁘게 해놨거든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에우불리아라고 그리스어래요. 에우불리아. 영어로 치면 good judgment인데 좋은 판단. 좋은 판단이라는 것이 과연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할까?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은 누가 결정해야 되는가? 혹은 전쟁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결정을 군사적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누군가가 해야 되는가? 시민들이 해야 되는가? 이건 뭐예요? 전쟁이 나면 당장 총을 들고 나가야 될 시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시민적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혹은 아니다. 그거는 지금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 국가가 부당하게 다른 곳을 공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나쁜 전쟁이니까 하면 안 돼라고 할지. 이거는 시민들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예들을 들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25쪽인데 아마 책이 없으실 테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아니에요. 여기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 젊은이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경우 그들은 대체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시민교육을 받으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아테네인들의 대답은 모든 이에게로 또는 우리 모두에게로였다. 우리가 모든 이로부터 도제 교육을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우리 목공일이랄지 아니면 대장장이를 모든 사람한테 배울 수는 없다. 그럼 아테네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교육은 누구의 도제가 되는 것과 같지 않다. 교육은 특정화된 것도 아니며 직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훈련도 아니다. 시민교육은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은 태어난 순간부터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특정 기간 동안 누군가의 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 바로 시민교육이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이 교사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관습과 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돕고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이게 이제 시민교육의 의미이고,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게 파이데이아의 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 교육을 통해서 시민 지혜는 숙고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같이 생각하다 보면 가장 훌륭한 판단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함께 성찰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여러 반론들을 거쳐서 결국은 최상의 의견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가 있으면 저렇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추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달성하는 건 일종의 조화이고 그 밑바탕에는 지나치지 않은 자연적 평등에 대한 생각들이 깔려 있어요. 자연적 평등하면 표현이 좀 여러분들이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납니까? 불평등하게 태어납니까? 평등하게. 너무 약간 어느 과목에서 기계적으로 암기하신 거 아니에요? 불평등하게. 어떤 점에서는 평등하게 태어나는데 어떤 면에서는 불평등하게 태어난다고 할 수도 있고, 좀 표현을 가다듬으면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이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적 평등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이라는 게 우리 그 새소리 나고 풀 있고 이런 것도 자연이지만 내추럴하게 태어나면서 평등하게 태어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하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플라톤. 플라톤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금, 은, 동으로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게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야. 그러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러니까 금, 은, 동으로 태어난다. 이거는 자연적 불평등을 옹호하고 있는 거죠. 자연적 불평등을 옹호하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자연적 권위를 옹호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고 더 많은 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은 정치적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적은 권위, 더 적은 권력만을 가져야 되고, 이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었고, 근데 이 책에서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옹호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자연적 평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었다. 능력의 면에서, 필요의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인간들이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이해, 이것이 그리스 민주주의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지나치게 자연적 평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는가조차도 역사, 시대, 맥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약간 였지만 이 책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다. 박경문 선생님이 그랬나? 여하튼 여기 토론하다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냐,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냐,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냐,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냐, 혹은 실천 행위로서의 민주주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서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거를. 민주주의는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상 혹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있다. 이거를 이 구분을 이해해야지만 민주주의는 현실 가능한가요? 실현 가능한가요? 라는 저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 여러분들 완전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실현 가능합니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할 만한 것은 보면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의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상 이념형인 거죠. 저기 있어 이념이 있는데 그 이념을 향해서 실천하는 과정도 민주주의예요. 조금씩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방향을 잡고 그것을 이제 그러면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실현 가능하지 않을지 해봐야 합니다. 정도가 답일 거고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해야 됩니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에 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실현된 적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배운 바로는 예를 들어서 파리 꾸민 때 잠깐 볼셰비키 때 잠깐은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실현됐다라고.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에 진리가 있냐 혹은 정의가 있냐라는 질문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의 이상이야라고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이야기하고서 많은 합의를 이루고 이해를 같이 했어 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실천을 쭉 하잖아요. 실천하는 과정 중에 그 이상은 안 바뀌느냐? 계속 변화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 속에서 역사적으로 완전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된 적은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파리 꾸민이 하나의 이상, 역사적 이상이나 증거 혹은 표본으로서 저 이상의 한 자리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이상이냐는 것은 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실천 과정을 통해서 가봐야지만 판단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이라는 것은 실현된 적도 없고 실현될 필요도 없다. 근데 이상이라는 건 꼭 필요하다. 이상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 과정이나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바뀌는 것이 이상이어야 된다. 고정된 순간 되게 역사적으로 안 좋은 사례들도 많았거든요. 저것이 유토피아라고 고정된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실천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5쪽에도 민주주의는 사람들에 의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시도다. 아마 저자는 그래서 주어부가 민주주의잖아요. 주어가. 그럼 수어부를 딱 보면 실천적 시도로 보지 않나. 주되게는. 이 책은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이념을 지향 삼아서 가는 실천적 과정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더 볼게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민주주의는 당연하다.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도 민주주의 체제고 미국 민주주의겠지 유럽 민주주의고 민주주의 요즘에 민주주의 국가 아닌 데가 어딨어 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 두 번째 민주주의는 위험하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민주주의가 과다하면 위험하다는 생각들도 좀 얼핏해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면이 좀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민주주의는 당연한 게 아니다. 논쟁적인 것이다. 그것을 보여줬던 게 그리스 아테네였다.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반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민주주의 맞아? 라고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죽은 민주주의가 되더라.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위험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위험한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사례를 보면 누구한테 위험하다고 누가 제일 무서워했을까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근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사회계약론의 시대에도 부르주아지들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두려워했고, 과다한 민주주의를 두려워했어요. 왜? 머릿수로는. 얘기, 방금 뭔가 이렇게. 과다한 민주주의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 자체가. 그것을 만들어낸 거죠. 과다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거지.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메디슨 같이 굉장히 유명한 연방주의자 교서, 지금 이제 미국을 세울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리 중에 하나가 다수의 폭정으로부터 어떻게 공화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민주주의자라고 부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 이제 왜 가난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뭘 할까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완전한가?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어요. 인간 자체가 만약에 불완전하다면, 우리가 그걸 겸허하게 인정한다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도록 구성을 좀 했는데, 민주주의를 완전한 무언가 정치체제로 자꾸 완전하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비판자들의 원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거든요. 플라톤은 완전체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유토피아를 이데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 동굴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기 벽면에 그림자의 제수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근데 뒤에 누가 햇불로 막 이렇게 해주면 저기 사실은 기린의 그림자극인데 저게 기린이야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 평생 묶인 채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동굴 밖에서 들어온 희미한 빛을 따라 동굴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보게 돼요. 이게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인 거예요. 세상을 봤더니 처음엔 눈이 부셔가지고 막 힘들어 하다가 서서히 주변을 인식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돼. 그러면 불현듯 동굴 속에 두고 온 동료들이 떠오른대요. 나 같으면 다시는 안 쳐다볼 것 같은데 다시 들어와. 우리 폴리스, 우리 공동체, 나의 동료 시민들, 저게 평생 진짜인지 알고 있는 안타까운 시민들에게 돌아와가지고 설득하죠. 야, 당신들이 보고 있는 건 그림자야. 진짜가 아니야. 그럼 동료들이 그 얘기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꾸 설득해요. 진짜 그림자라니까 제발 진리가 저 밖에 있어. 근데 자꾸 그러면 어때요? 짜증나잖아. 자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두 번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동굴 밖에서 진리를 보고 온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볼 때. 이게 동굴의 이제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플라톤은 세상을 두 개로 나눕니다. 현상하고 실제. 현상과 실제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게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보통? 현상과 실제라고 하면. 현상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는 철학적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는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리얼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경험주의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고 냄새 나고 누가 이렇게 바늘로 찔렀는데 아야 이러면 저 바늘이 진짜구나 이러지.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플라톤은 그게 아니야. 감각적인 건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 진짜 객관적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이데아의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간 게 노란 게 까만 게 이것은 그냥 현상일 뿐이야. 너의 눈에만 보이는 거야. 누가 봤을 땐 저게 까만 개가 아니라 초록개일 수도 있어. 진짜 실제하는 건 뭐냐면 개라는 이데아야. 이게 이제 플라톤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와 같은 정치 체제는 어떤 체제들이냐? 철저히 계급적 체제. 저 위에 철학자 왕이 있고, 그다음에 전사 수호자 계급이 있고, 마지막으로 생산자 계급이 있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서로 간섭하면 안 돼요. 그건 마치 팔다리가 있는데
왼쪽 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내일부터 내가 생각한다. 내 말만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다르다. 똑같다. 그러니까 각자 맡은 데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럼으로써 조화되는 것이 정의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이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반민주주의자로 이제 지목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쭉 보면,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플라톤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 동굴의 우화에서 보듯이 철학자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민주적 제도, 절차에 의해서, 아테네의 배심원 제도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죽임을 당하거든요.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러면 과연 이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는 민주주의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질문에 해소가 안 된 채로 끝나요, 플라톤은. 그런데 첫 번째 국가라는 책을 쓰고, 두 번째는 노모이, 법률이란 책을 쓰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이 현실에 좀 눈을 떴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완화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어떤 책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플라톤이 전파한 생각 중에, 플라톤처럼 이런 저 위에 왕이 통치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현대에서 추구하려는 정치 세력은 없어요. 노골적으로 추구하려는. 근데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은 집요하게 남아가지고 지금도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 현명한 소크라테스를 죽인 게 민주주의지 않느냐. 혹은 민주주의는 중우정치에 가깝지 않느냐. 다수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그래서 철학자들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또는 왕이나 지도적인 인물로서 지금 통치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철학에 헌신할 때, 다시 말해 철학과 권력이 완전히 일치할 때에야 비로소 도시는 악으로부터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류의 사례도 역사적으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달랐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은 어디를 가르치면 저 이데아를 가르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바닥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면 그 얘기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철학과 학문을 땅에서 시작했다. 현실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국가들, 도시국가들, 폴리스들을 조사해서 분류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2x2인데 간단해요. 한쪽은 숫자, 한 명이 통치해, 여러 명이 통치해, 많은 사람들이 통치해. 그 다음에 다른 쪽은, 그런데 통치를 하긴 하는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를 해? 통치하는 사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통치를 해? 아니면 피치자들,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를 해?에 따라서 구분해 봤더니, 혼자 통치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를 해. 이러면 군주정이다. 좋은 군주, 이런 거겠죠. 근데 소수가 통치하는데, 나머지 백성들을 위해서 또 통치를 해요. 그럼 귀족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볼게요. 1인이 통치하는데 자기 이익만 막 추구해. 그러면 참주정이다. 독재다. 소수가 통치하는데 자기 이익을 막 곡간을 불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러면 과두정이다. 이게 전형적인 부자의 지배일 거고, 그 밑에 다수가 통치하는데 또 다수 자기들 이익만, 소수를 배제하고 이러면 그게 민주정이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빈자의 지배다. 그러니까 플라톤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소 민주정에 우호적이었지만, 여전히 민주정이라는 어감 자체는 그 당시에 철학자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좋게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정이라는 걸 제안했는데, 혼합정 혹은 시민정이라고도 불립니다. 폴리티라고 불리는. 얘는 뭐냐면 단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과두정과 민주정을 합쳐서 만들어낸, 고안한, 대안적으로 제시한 이런 정치체제가 차선의 정치체제야. 우리가 최선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해 라고 제안한 정치체제예요. 그걸 내용을 살짝만 보면, 일단 모든 시민들 중에서 대표를 선출합니다. 근데 모든 시민들 중에 누가 있냐면 다수는 가난한 사람이겠죠.
모든 시민 중에서 대표를 선출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표로 선출하냐면 부자들 중에 선출을 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한 방식이에요. 부자들만 피선거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선출하는데 참여는 다 해, 모든 시민. 그렇게 해서 부자들을 뽑아놓고 부자들이, 소수의 부자들이 법률 제정을 해요. 그러면 뭐가 섞인 거냐면 그러면 어쨌거나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대표를 뽑기 때문에 민주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이 소수가 법률 제정을 한다는 점에서 과도정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 그래서 민주정과 과도정이 합쳐져 있는 이런 체제를 딱히 뭐라고 불릴 이름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이름 폴리테이아, 폴리티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옮기기가 참 그런데 어쨌거나 과도정 민주정을 섞어놨으니까 혼합정이라고 부르거나 시민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도시에 대한 무제한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어느 한쪽이. 그리고 플라톤의 이상국가만큼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권위가 어느 정도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근데 이런 혼합적인 이상을 예를 들면 고대 로마 공화정이 가져가고 그 이후에는 시간이 흘러 미국이 건국될 때 미국이 받아안은 방식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상권 분립 있잖아요. 상권 분립. 이게 민주적인가?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민주주의 체제,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상권 분립은 되게 기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최초의 민주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권 분립은 굉장히 반민주적인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의 정치체제인데 소수의 법관들이 견제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테네에서는 그 사람들조차도 추천제 혹은 시민대표단을 추천한 뒤에 그 대표단들이 선출하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뭘 무서워했냐 이 시기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걸 무서워했습니다. 사유재산은 자유와 함께하는 분명한 인간의 권리다. 이게 미국 건국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돼라는 주장의 반론을 펴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게으른 자들, 사악한 자들, 무절제한 자들 모두 무분별한 낭비와 도락에 빠져들어 자신들이 나누어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치운 뒤 그것을 사들인 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분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일단 똑같이 나눠! 라고 주장해서 똑같이 나눠. 그 다음에 흥청망청 써. 그 다음에 야 없으니까 또 나눠! 이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이와 같은 이념이 사회에서 인정되는 순간 사유재산은 더 이상 신의 법과 같이 신성한 것이 되지 않게 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공공의 정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무정부 상태나 참주정이 시작될 것이다. 무정부, 무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왜? 가난한 사람들의 탐욕은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없을 거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일상이라고 했는데 최초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보면 아까 잠깐 이제 토론하면서 자주 나왔지만 첫 번째 투표는 민주적인가? 어때요? 투표 민주적입니까? 아까 우리 얘기 나왔던 걸 좀 이어서 잠깐만 해봅시다. 응?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장려받지 않고 하니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이 투표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광장에 모여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거의 끝장 토론해요. 밤새. 누구나 다 발언권을 가질 수 있고 물론 말 잘하는 유명 인사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발언을 했지만 우리 그 민동훈 선생님 계시듯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 있다고 발언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했지만 그 누구도 손만 들면서 언제든지 그래서 밤 늦게까지 껌껌해지고 마지막에 이제 원래 이 아테네 초기에는 다수결이라는 게 없었는데 나중에 다수결이 좀 생겨요. 경우에 따라서는 밤에 껌껌하니까 횃불로 이렇게 들어요. 찬성 반대 안 보이니까 그런 방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사 표현이 이제 투표만 있지는 않다. 근데 투표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의사 표현이라는 목적이 정말 본질적인 가치라면 투표를 하되 그에 따라서 결정 내리진 않겠지. 참조만 하지. 그쵸. 그걸 이제 보고서 다시 한번 더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투표는 선택지를 가지고서 하게 돼 있어요. 어떤 투표나. 찬반 혹은 뭐 1안, 2안, 3안. 근데 내가 딱 보고 나는 9안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이제 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객관식이 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투표가 민주주의가 원래 생각은 투표하고 좀 거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적 사안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재자들도 국민들에게 투표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강요하기까지 한다. 북한의 투표율 아세요? 99.9%.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강요하기까지 한다. 위험하니까 우리 다른 여러 독재 국가들에서 그러나 그런 투표들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투표용지 위에 적혀있는 바를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선택지가 통제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선택지에 대해서 내가 투표한다고 해서 그게 민주적일 수 있느냐 혹은 어쨌거나 통제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수 중에 하나를 내가 투표해야 된다면 완전히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선거는 민주적이냐? 이건 아까 토론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추첨 이야기하면서 선거 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그것을 이제 선출하는 방식 말고 추첨을 해서 하는 방식 사이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그럼 아테네는 어떻게 했느냐? 민주주의라는 어원 자체가 데모스의 지배를 뜻하기 때문에 선출된 대표들이라는 표현은 마치 조리된 얼음이라는 표현만큼이나 모순적이며 기괴하다라고 여기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뜻하게 덮인 얼음 이런 표현처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다. 네, 대표들은 자기 자신을 대표해야 되는데 그걸 선출해서 대표한다고. 그래서 아테네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다 항상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안한 방식이 시민대표단이라는 방식이었고, 예를 들면 이제 부족마다 시민대표단은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로 예를 들면 아파트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동 단위에서는 추첨으로 한 5분, 통로 단위로 할까요? 통로 단위로 5분씩 해놓고 5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다음 방식, 그 안에서, 그쵸, 동대표는 선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근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구성 요소는 추첨에다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선거를 굉장히 비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제도적 장치까지 동원했냐면, 도편 추방제라는 방식까지 동원을 했어요. 아테네에서는. 이건 뭐냐면, 가끔씩 한번 모여가지고 인기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인기 투표에서 1등한 사람 어떻게 하냐면 몇 년간 아테네 밖으로 추방해. 허락 없이 들어오면 처형이야. 근데 인기 투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요즘에 너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 세력을 얻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의 인기와 세력을 활용해서 참주가 될지도 몰라. 그래서 원래 취지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을 적어내라는 건데 그냥 유명한 사람 적는 경우가 많았고,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도편이 도자기 깨진 조각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색이잖아. 여러 개 색이기도 하고 그렇게 과정이 깨끗하지는 않았겠지만 제도 자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계속 그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의 반대파에 저기 부자들의 이익을 많이 옹호하는 누군가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최근에 막 득세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가난한 쪽에 이렇게 세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쟤 이번에 쫓아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에도 유명한 사람 있으면 쫓아내고 평범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정치. 그게 추구했던 민주주의였던 거야, 아테네에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교육하고 일반교육, 혹은 교양교육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런 게 엄청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시민의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아테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수결은 민주적인가? 이게 이제 이 우드로프가 얘기했던 당연하게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세 번째.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는 것. 다수결은 민주적인가? 거의 모든 이들이 종종 민주주의를 그것의 대역인, 그리고 흔히 다수결의 원칙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중우정치와 혼동한다. 중우정치는 확실히 참주정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참주정은 1인이 독재잖아요. 참주정이 있고 쭉 우리가 민주정으로 가야 돼. 민주정을 할 수 있어. 민주정을 할 수 있는데 민주정이 너무 심해지면 중우정치가 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우정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민주정이 타락해서 참주정이 될 수 있고 민주정이 타락해서 중우정치가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가 너무 과해서 중우정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우드로프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우정치 역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패거리들이 막 집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소수자를 특히 배제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소외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참주정이다. 이것은 독재다. 다수 독재라는 표현을 여기다 써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다수에 내가 속해야 되잖아요. 순응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얻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무언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7가지 이념 얘기할 때 다수결 안 넣었잖아요. 그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필요하면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쓸 수는 있겠지. 다수결을.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그게 민주주의의 특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가서 그러면서 이제 출발은 이래. 민주주의의 새로운 생각의 시작은 2가지다. 첫 번째, 누구든 알 수 있다는 믿음. 모든 시민들이 통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판단은 누구든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믿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아무리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뒀을 때 어느 순간은 실수하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혹은 타락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다. 2가지 때문에 민주주의는 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공공의 삶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고 누구도 우리의 결정을 임의로 결렬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도 더 나은 그리고 더 신뢰할 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2가지 믿음으로 민주주의는 출발했다. 설득됩니까? 이것만 갖고 되지는 않아요. 이건 일종의 필요일 수 있어요. 이 필요를 민주주의의 필요, 민주주의가 왜 필요해?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고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 그럼 실제로 시민들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갖춰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남는 거죠. 근데 아테네는 불행히도 계급사회였다. 아테네에서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했을 때 시민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노동을 담당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였다는 거죠. 한 10만 명 정도의 시민이 있으면 대략 한 16만, 7만 정도, 한 1.5배의 노예가 있었던 사회. 그리고 시민들 중, 자유민 중에서도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여성과 아이들. 이제 이런 중요한 공직 참여에서 배제되었다. 의결이나 재판 같은 그런 과정에 이제 배제되었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노예제에 기반한 사회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적 확장으로부터 지탱 유지되었던 사회였어요. 노예가 어디서 오겠어요? 전쟁 벌려가지고 잡아왔겠지. 식민지 경영, 어마어마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아테네로. 식민지로부터 이렇게 공납금, 상납금들 있잖아요. 적당한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통치를 허락해주는 대신에 너네 얼마씩 내? 이런. 우리 조선도 과거에 이제 옆에 있는 중국으로부터
조공무역이라고 불리는 조공을 이렇게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어떤 아테네가 지중해서 제국으로서 군림했기 때문에 유지 가능했던 체계였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했냐면, 민회를 열어요. 시민들 다 참석하라고 수천 명이 막 와 참석을 해. 근데 참석하면 수당을 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로 오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오겠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오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올 수 있었어. 수당을 주니까. 근데 그 수당을 다 주려면 또 배심원, 재판하면 뭐 재판관이 200 몇 명에서 500명 정도 돼. 배심원단이. 추첨으로 다 하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점심 정도만 준 게 아니라 또 수당을 다 줘.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어떤 노예 노동과 그다음에 저기 식민지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 수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런데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 이면에는 사실은 성별, 인종, 계급에 따른 시민과 비시민, 정치 참여와 배제의 논리가 그 안에 깔려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중요한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 안에는 계급이 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요. 계급적 관점에서 그 우리가 결론을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던 그런 분석을 고대에 보여준다는 게 되게 놀랍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다.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는 시작부터 계급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급적 맥락에서만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참정권이 처음에 이렇게 좁은, 그런 어떤 제한된 시민에서 출발했고, 근대 초기도 보면 기신과 같이 또 비슷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소수의 남성 부르주아지만 참정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두 개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저 나름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민주주의가 왜 계급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념이라고 불리는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계급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들은 이제 다음 3강에 다 오실 거잖아요. 이게 to be continue인 거예요. 3강에서. 그게 진짜 중요하고, 오늘은 사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군불만 뗀 거니까 3강에 꼭 와야 돼.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할 텐데, 대신에 오늘 너무 이 최초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고 가면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공부를 위한 공부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3강까지 아우르는 뭐랄까 전체적인 방향 내지는 결론에 대한 약간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두 개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호모 폴리티쿠스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는데,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비용 편익 계산을 통해서 나한테 더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전제를 해요. 이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장 볼 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민주주의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침투해가지고 넘쳐 흐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렌트는 사회적인 것,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공적인 영역까지 다 침범해서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뭐냐면 우리 그 시장, 뭐 노동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품시장이 될 수도 있고, 정치가와 정당은 거기서 물건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때 뭘 파냐면 법과 정책을 상품으로 잘 포장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소비자한테 팔아. 그럼 소비자들은 이제 시민이나 유권자는 소비자고, 뭘 내고서 사냐면 돈처럼. 이런 류의 사고를 했던 사람이 이제 슌페터라는 정치학자고, 이런 류로 선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전형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민주주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넘어가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슌페터가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지도자를 선출하고 교체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아까 우리가 우드로프가 얘기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자체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민주주의가 이 안에 슈페터에게는 담겨 있는 데피니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그럼 주기적인 선거를 하고 유권자의 선호가 좀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소비자처럼 잘 반영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선출되고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그럼 다 민주주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슈페터의 민주주의는. 근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그런다고 그게 다 항상 민주주의일까? 라는 게 이제 질문인 거고 두 번째 이제 하이에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란 집합적 결정에 도달하는 특정한 방법에 불과하다. 그럼 뭐가 부각되겠어요? 다수결 같은 거 아니면 대표 선출 의회제도 뭐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다인 거죠.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우드로프가 얘기했던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야. 그런 이상은 이 안에 있을 필요도 없고 넣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능적인 측면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은 어디 있냐면, 민주주의란 정치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 체제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으니까. 거기서 각자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달성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는 거고, 사적인 삶이나 사회적 삶에서 하는 거고, 정치적 영역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잘 짝짝짝 기계처럼 돌아가기만 하면 돼.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주의란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엘리트 간의 경쟁으로 비춰지게 된다. 그럼 우리 시민들의 역할은 뭐냐면 엘리트 중에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나은 사람을 잘 고르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그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요. 호모 이코노미쿠스하고 호모 폴리티쿠스는 제도적으로는 경제적 인간의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적 제도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로 선거, 의회, 정당인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곳,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모 폴리티쿠스는 실질적 민주주의, 제도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토의와 소통, 교육이 일어나는 곳은 다 민주주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담론도 전자는 자유로운 사익을 추구하지만 후자는 중요한 건 이제 참여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또 깊숙이 참여하느냐, 광범위하게 참여하느냐가 민주주의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그다음에 정책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어지겠죠. 전자후자가 원리는 비용 편익 계산, 상호 이해와 대화의 원리로 구분되고 조건은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원하는 것은 간섭하지 않는 국가야. 아까 얘기했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국가. 그런데 호모 폴리티쿠스의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라 간섭을 하는데 간섭이란 표현이 좀 부정적이라면 개입을 해야 돼. 국가는 개입해서 뭘 해야 되냐면 경제적 평등이나 교육에서의 평등 혹은 사회적 지위에서의 평등, 사회적 조건과 환경에 있어서의 공정한 어떤 조건과 환경의 마련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해야 된다. 따라서 이것은 전자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면 후자는 국가를 향한 자유, 국가애로의 자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 자유를 국가가 달성시키는데 기여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그러면 시민은 뭐 해야 돼? 투표 잘하면 돼. 그걸로 끝나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면 돼요. 우리 후보를 뽑아놨는데 썩은 우유였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보고 샀어야지. 현명한 소비자면 되니까 현명하게 투표하면 돼. 이러면 이제 앞에 경제적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민주주의인 거고 후자 호모 폴리티쿠스의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 말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이건 한 예예요. 학습 동아리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곳에 참여하는 것. 내가 대화와 토론과 소통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하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면서도 권력을 모을 수 있는 공간에서 무언가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호모 폴리티쿠스의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실천이다. 투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라고 정리를 쭉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최초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인간이 정치적 존재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확인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시기의 아테네 민주주의가 사실은 그 밑에 노예제도를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드로프도 얘기해요. 사실 여기서 아테네 민주주의 몇만 명 안 됐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상이 실제로 실천되고 실현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이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큰 규모에서
현실의 조건들과 맞춰봐서 당연히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결국 정치적 존재니까. 그 의미는 첫 번째는 인간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만 인간일 수 있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얘기하냐면 정치 공동체 밖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그 사람은 신이거나 혹은 짐승이거나.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치 공동체 안에서만 인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할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야지 빵과 장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인간다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은 인간만 노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의 왕국의 사자도 노동하잖아요. 성공률 한 20% 전후에 사냥이라는 걸 하잖아. 그 노동이잖아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해요. 물론 이제 인간의 노동은 좀 더 복잡하고 분업화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인간의 차이가 나는 영역은 노동이 아니라 액션이라고 불리는 거, 행위의 영역인 거예요. 인간만이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의미를 짜는 일, 활동. 내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관계의 그물망 구조 속에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순응하고 맞춰서 사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의 의미망을 내가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 이게 이제 인간다운 활동이고, 그거를 이제 노동과 구분해서 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행위를 할 때에만,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게 그런 행위를 한다는 의미니까, 그럴 때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더라. 그런 의미에서 정치학과 니코마코스는 코스 윤리학은 의미가 있다. 두 개는 그냥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권리의 측면에서만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정리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시민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법적인 권리들만 가지는데, 호모 폴리티쿠스에서 시민들은 실질적인 시민권, 사회권까지도 이제 가져야만 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까지가 아마 제가 준비한 내용이.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가 과연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기 위한 출발로,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비춰봐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면이 있네? 라는 참조점으로 우리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볼 수 있는데, 뒤에 말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행자들의 등 뒤에다 북극성의 모상을 그리고 싶은 유혹을 참아야 된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46이니까 아마 앞부분에 서론이가 1장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항상 북극성이 있어야 된다. 이상이 있어야 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상이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지 그걸 바라보면서 실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북극성을 좀 찾아내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하다 보니 내 앞에 가는 사람 등 뒤에다가 북극성을 딱 붙여놓고 저게 북극성이야 하고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유혹을 자꾸 느낀다고. 그게 편하니까. 그게 아마 저번 시간에 선동은 쉽다의 그건 것 같아요. 등에다가 북극성 딱 붙여놓고 북극성 이러면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북극성 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지. 그만큼 저 위에 있는 진짜 북극성은 구름도 많고 날씨도 너무 흐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북극성만 있는 게 아니야. 하늘에는 다른 비슷한 유사별들이 많아. 그러니까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는 이 우드로프가 얘기한 민주주의의 대응 더블들, 대역들이 많아. 근데 어떤 게 진짜 민주주의인지 내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거는 동료들과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구분하기가. 학습이 필요하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동료들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누군가 등 뒤에 북극성을 따라가고 있더라.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생각해야 된다가 이 책의 주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읽으면 아테네 만만세처럼 읽히는데 그건 아니고 이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자가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니 잠깐만요. 까지 해서 이게 마지막이고 우리가 이 쭉 안 읽으셨죠?